지금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회복 파트로 지금 일하고 있는 8년차 간호사입니다. 현재 행정대학원에서도 지금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지금 7권의 책을 출간한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호사 관련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거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이 청춘간호사의 세계병원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스위스의 그 디그니타스라는 그 병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혹시 디그니타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주 좀 생소한 병원이죠. 네, 저도 이 병원을 스위스 여행하면서 우연히 들었던 그런 병원이었는데요. 먼저 이 디그니타스 병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위스에 있는 작은 병원입니다. 이게 병원 같지 않지만 이거 하나의 병원이라고도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디그니타스라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고치기 힘든 병, 그리고 앞날이 뭔가 생애 앞날에 대해서 좀 기대가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찾는 이런 병원입니다. 근데 왜 스위스에 있냐? 스위스에서는 이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조력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조력 자살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는 매일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좀 통계를 보면 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를 보면 그만큼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입소를 하냐? 아무나 저 가서 죽고 싶어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상생활과 주변의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 그런 자료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고 자기가 주치의가 있으면 그 주치의한테도 그런 소견서와 이 사람이 정말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도 의사들이 있어서 그런 소견서와 자기가 이때까지 일상생활을 해왔던 많은 정보들을 소집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을 거칩니다. 검토를 한 뒤에 여기 디그니타스 병원에 와서 스스로 조력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사가 있어도 스스로 그 의사들이 그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을 주입하는 순간 이제 그 적극적인 안락사로 돼가지고 스위스 법에도 이제 어긋나고요. 여기에 취지랑도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약을 스스로 먹고 15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고 그 뒤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 과정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까 앞서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많이 하셨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 다음에 천대를 받아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죽음에 대해서는 강렬한 애착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복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이 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의식적으로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할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지들 한 번이라도 더 인사를 하고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된 과정이 없죠.
막상 바로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과 어떠한 두려움이 가장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듭니다. 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성구할 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임종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임종을 많이 맞이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의 귀결은 죽음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큼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이 권리에 착안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죽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자발적인 죽음과 비자발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죽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라는 걸 말하고요. 비자발적인 죽음은 사고나 질병, 재난, 재앙 같은 사고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고 활발하게 병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전혁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발의가 되고 2018년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 앞에 계시는 원희영호님께서 많이 힘써주신 덕분에 사전혁명 의료 의향서가 지금도 임상에서도 많이 환자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고 많이 설명도 되고 있습니다. 사전혁명 의료 의향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명은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낯설거나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나중에 자기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의향서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죽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임종 단계에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하면요. 2022년도 작년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157만 명이 거의 이제 의향서를 등록했고 이 중에서도 25만 명이 존엄사를 택했던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작성하는 시기가 벼락치기 정도로 이렇게 벼락치기 죽음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준비 과정이 없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런 의향서를 빨리 쓰고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서 빨리 편안하게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요, 이 가족들이 전원 합의를 해야 이렇게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 있으면서 어떠한 경우들을 봤냐면요, 전원의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미국에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와서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단 한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의미 없는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연명으로의 치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크모라고 해서요, 이런 심장 박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한테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을 해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루 쓰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드는데요. 이런 다른 가족들은 다 합의를 했어도 한 명이 안 되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그분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종 신고를 한 이후에 1년이 지나서야 그분이 이제 가족에서 배제가 되고 다른 분들의 동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이런 사전연명 의료 결정을 벼락치기로 할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제가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소병원에서는요, 이제 환자분이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의 이제 시간이 다가왔고 스스로
이제 계획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이제 환자를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임종이 다가오면 두세 달 전에 최소한 두세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이러한 사전 돌봄 계획을 짤 수가 있고요. 환자들한테도 편안한 죽음,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갑자기 이루어지면 환자도 당황스럽고 그런 가족들도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전운명 의료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권유하기가 시스템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입니다. 연명의료의 중단은 아까 통계치로 봤었지만 쭉 꾸준히 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인식이 많이 정착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가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종 장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보면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해왔던 집이나 아니면 고향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점점 늘고 있어요.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불과 70% 이상까지는 아니었거든요. 20, 30%, 50% 이어지다가 현대화에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임종 장소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부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종 환자를 이제 연명의료의 계획서 그 작성을 하기까지에는 병원 안에서는 이제 전문의와 의사의 한 명, 총 2명의 의사가 이 사람이 임종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요 1,400곳에서 1,300곳 거의 190% 이상이 이러한 제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이런 것을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사전의향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연명의료의 행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아니면 고향에서 의미 있는 임종을 하기 위해서는 재택임종 케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웰빙 이랬잖아요. 웰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웰빙인데 이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식이 있고 스스로 죽음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웰다잉을 할 수 있는지 이제는 웰다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웰다잉에 대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15년 전 대학생 때도 저도 임종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관에 들어가서 입관식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 살아있을 때 관에 들어간다는 거는 평상시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저는 관에 들어감으로써 그 좁은 공간에 내가 죽으면 이런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체험을 해봤었고요. 실제로 유언장도 써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되면 저는 떠나겠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제 힘이 들고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제 의견,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떠한 제 유산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떠한 곳에 쓰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장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도 있겠죠. 생전 장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스로 장례식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지인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모아서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러한 그 생전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자기가 다음 주 한 달 뒤 죽을 예정인데
죽을 때 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인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 나라에서는 어떠한 웰다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유언의 날이라고 이런 것을 지정해서 변호사가 찾아와서 유언장을 쓰는 그런 유언의 날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의 날을 기념을 해서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축제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요, 적극적 안락사를 지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그 삶을 끝내는 그 프랑스식 모델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여름 안에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시민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표결 결과 그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 프랑스 시민들도 이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즉 적극적인 안락사나 일정한 조건 하에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가 요즘에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셀리 케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도 한 번쯤 인식을 하고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스스로 나의 앞날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